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성환입니다. 선생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21강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오을미개혁, 요걸 이제 크게 봐서 갑오개혁이라고 하거든요. 요 전반적인 것들, 적지 않은 내용이지만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봐야 될 시기는요, 1894년도로 가겠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한테 만약에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딱 뽑아라 라고 만약에 누군가 질문한다면요, 저는 두말할라위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요, 1894년을 뽑겠습니다. 이건 바로 두 사건이 그 해에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동학농민운동이 그렇고요, 또 그것과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갑오개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간단한 배경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학이라는 종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동학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아마 선생님들도 아시겠다시피 인내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민중들에게 이제 퍼지게 되었었고요. 이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동학의 교주 최재우가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혹세 무민의 대로 이제 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었고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요 1894년 앞에 경에 꾸준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동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민중들한테 많이 퍼졌었고, 그런데 이 교조가 교조가 최재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의 신원을 복원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게 다른 사건과 맞물리면서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 왜 번지게 되었었냐? 이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가 조금 이상하신 분이 있습니다. 조병갑. 설마 여기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선생님 함자 중에 조병갑 선생님 계신 건 아니시겠죠? 어쨌든요, 이 조병갑이라는 이 고부 군수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로 농민들한테 아주 폭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요때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만석보라는 게 있었어요. 만석보라는. 원래 기존에 이 고부 지역에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농민들을 불러다가 만들게 한 거예요. 자, 그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농민들이 만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못 쓰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쓰는 대가로 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화가 나죠. 저거 누가 지었는데요? 내가 지은 건데 저걸 사용하는 걸 나한테 돈을 받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게 되는 봉기가 있었습니다. 우린 요걸 가르쳐서 요게 이제 1월경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부 봉기라고 합니다. 고부 봉기라고 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병갑을요, 농민들의 저력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만든 것을 우리가 세금을 걷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봉기를 일으키게 되면 문제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농민들은요, 이 당시엔 그렇게 사실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심으로 정한 건 문제가 있잖아. 우리 이제 다시 해산하자. 그렇고 이제 해산했고요. 요것에 대한 뒷수습을 위해서 돌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견된 관리들을,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파견될 관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안핵사라고 하거든요. 안핵사. 이때 왔었던 안핵사가 누구냐면 이용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용태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힘드셨죠?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세금도 많이 걷고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중앙정부에 잘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으면 사실은 동학농민운동은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구만. 원래 관리들은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옆 동네는 더해.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농민들을 아주 가혹하게 그건 뭐 진상 조사를 하고요. 막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의 탄압이 나오게 되자 더 이상 농민들은 참지 못하고 드디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수는 선생님들이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참고로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게 써드리면 이게 1월경에 고부봉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3월경에 터지게 됐습니다. 우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형태의 탄압에 맞서서 등장했었던 거. 요것을 1차 봉기라고 합니다. 자, 이 1차 봉기가 등장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 1차 봉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 어디서 이제 나왔었냐면 뭐 유명한 게 백산 지역에서 백산 봉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요. 자, 이 1차 봉기에서 유명한 게 선생님 요건 기억하세요? 1차 봉기 때는요. 황은 우리 편입니다. 황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요 1차 봉기 때 대표적인 전투가 뭐가 있었냐면 황토현 전투. 황토현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투 등에서 동학농민군이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뭐 장성 전투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황은 우리 편입니다. 황은 우리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쭉 북상해서 올라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능력들을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이들은 시간이 더 지나서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냐면 4월경에요. 4월경에 전주선까지 함락시키게 됩니다. 전주선까지 점령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에 당황했었던 당시 정부는요. 요때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어디에? 청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이 청에 파병을 요청하는 과정 가운데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었고요. 전주 성이 점령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전주성 점령 이후에 나왔었던 게 어디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냐면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요. 청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고요. 파병을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나라가 들어왔는데 청나라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텐진조약에서 일본도 들어왔습니까? 일본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왔었던 게 이 청과 일본이 파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었는데 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 요청을 하고 들어오는 간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했겠죠? 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게 5월경에 있었던 뭡니까? 선생님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주에서 화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 화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이 전주에서 화약을 맺게 되었었는데요. 자,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는데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나서 들어왔었던 일본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청은 가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왔으니까 얘네 이제 화약도 맺었대요. 우리 이제 갑시다. 라고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일본이 여기서 좀 약간 문제를 부립니다. 뭡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청을 그 이후 6월경에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뭡니까? 맞습니다. 청일전쟁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봐두는 거 아직 연도는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1차 봉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이 전주 화약 이후로 여기서 이제 나왔었던 게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농민군이 주장해서 나왔었던 게요. 패정개혁. 12개조가 있습니다. 패전개혁 12개조를 당시 이제 이들이 주장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의 자치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집강소입니다.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 12개조를 이제 이제 받아들였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굳이 따지자면 몇 차 봉기가 되겠습니까? 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동학농민운동군의 성격을 두 개를 얘기하죠. 뭐와 뭐가 있습니까? 반외세와 반봉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1차 봉기의 성격은 뭐에 조금 더 가깝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봉건에 가깝다라는 거, 요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2차 봉기의 배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사그라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경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들어와 있었던 청일 양군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뭐였었냐면, 일본이요.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청나라가 야 그러지 마 이게 말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들에게 빵 전쟁이 터져버려. 언제나 또 이제 일본이 잘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선제 공격. 그리고 풍도 앞바다에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빌미가 돼서 일어났었던 게 청일 전쟁이 벌어졌었던 것이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청일 전쟁이 전개됩니다. 자,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청일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1차 갑오 개혁이 나타나게 되는 거. 조금 이따가 1차 갑오 개혁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청일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동안 이제 잠잠하게 다시 농토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또 농민들이요 다시 봉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9월경이 되겠죠. 9월경에 나오게 됐었던 게 2차 봉기가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2차 봉기가 이어지게 되었었고요. 이 2차 봉기는 사실 1차 봉기 때는 이 전라도 지역에서만 중심이 되었었던 이 남접군이 중심이었었는데요. 2차 봉기에는 충청도 지역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북접군까지 남접과 북접군이 합쳐서 조금 더 규모가 커진 형태로 일본군한테 저항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뜻은 크게 잘 나타내진 물론 그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큰 성과는 없이 어디 전투에서요? 우금치 전투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그 뜻을 다 보여주진 못했었다라는 거. 자, 중요한 건 이 2차 봉기에는요. 우리 여기를 가르쳐서 우리 다 이제 2차 봉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녹두장군 전봉준이라든가 김계난, 손화중 이런 인물들이 이제 다 어쨌든 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2차 봉기는 반봉건보다는 무슨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 반외세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거까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2차 봉기가 끝나고 나서 또 일제는요. 다시 이 1차 갑오개혁에 이어서 2차 갑오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을 2차 갑오개혁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자,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1차 갑오개혁은요. 자, 요렇게 하면서 이제 동학농민군은 대충 이제 성격적인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정리합시다. 자,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의 성격은 뭡니까? 반봉건과 반외세. 요게 이제 갑오개혁의 기본적인 성격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특히 폐정개혁 12개조에서 주장했었던 거가 대표적으로 토지를 분작해야 된다, 신분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그 이후 1차 갑오개혁이나 그 이후 개혁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최초의 어디 개혁이었었다? 맞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이 근대 사회를 움직이는 최초까지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농민봉기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근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졌었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었다는 데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김홍집을 중심으로 이 1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의 내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여기 시험 문제는요. 1차 갑오개혁이랑 2차 갑오개혁 구분할 수 있니? 조금 뒤에 나오는 을미개혁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니라는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거.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요거 구분하는 게 거의 시험 문제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용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가보개혁의 주된 개혁기구로는 뭐가 있었냐면요. 군국 기무처라는 개혁기구가 있었습니다. 군국기무처. 여기서는 몇 개월 안에 200개가 넘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었던 당시 아주 개혁적인 중심 기구였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의정부 밑에 있었던 게 뭐죠? 6조입니다. 이 6조를 몇으로 바꿨냐면 8개의 아문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라고 되겠죠. 중앙부처. 지금의 우리나라에 교육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2조, 형조, 예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을 8개의 아문으로 바꿨었다라는 거 8아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차 가보개혁의 역사적인 가장 큰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신분제를요. 신분제를 우리 역사에서 법적으로 사라지게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1차 가보개혁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이 신분제 사회가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법적인 근거가 됐었던 거 바로 1차 가보개혁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조세의 급납파. 요거 말씀하시는데요. 이 조세 급납파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뭘로 낸다? 금으로 낸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금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을 돈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다 현물로 냈잖아요. 쌀로 내고 포로 내고 있었는데 그랬었는데 요거는 조세 급납파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제도. 은본위 제도, 은본위 화폐제도 이렇게 합시다. 이 은본위 화폐제라는 거는 뭐냐고 했냐면 화폐를 찍어낼 때 그 기준을 뭘로 삼는다는 겁니까? 은으로 삼는다는 거죠. 기준을.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나라에 내려왔었던 여러 가지의 이 사회적 악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과부가 다시 가정을 꾸리는 거. 이걸 과부의 재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용되었습니다. 과부의 재가가 허용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가끔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흥분했었던 왕이 신하들의 반란 같은 게 있으면 삼족을 멸하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봤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아버지가 반란자라고 그냥 나까지 그냥 죽음을 당한다? 이거는 너무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정근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좌죄, 연좌제라고 하죠. 좌죄를 어떻게 합니까? 금지시켜 버립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뭐라고요?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청일전쟁이 완전히 일본 중심으로 이 승리의 기운이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일본 중심의 개혁이 나타났었던 게 이 2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2차 가보개혁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가보개혁은요, 1차 가보개혁의 중심축이었었던 김홍집과 또 거기에다가 당시에 가보개혁을 일으키고 일본에 가 있었던 박영효가 들어와서 이제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2차 가보개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가보개혁에서 잘 나올 만한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1차 가보개혁 중심 계획축이 뭐라고 했었죠? 군국기무처죠. 군국기무처를 폐지시킵니다. 요거 표현 잘 나옵니다. 군국기무처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걸 풀다가 한국사 능력 시험 문제 풀다가 군국기무처 폐지 나왔다. 이건 무조건 2차 가보개혁입니다.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이 당시에 2차 가보개혁의 개혁 내용이라고 해서 나왔었던 게 고종께서 홍범 14조를 이제 선언을 하죠. 홍범 14조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8아문을 몇 개로 바꾸냐면요. 7개의 부서로 바꿉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7부. 요건 중앙에 있는 부서를 7부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8에서 다시 7로 바뀌었네요. 7개의 부서로 바뀌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전국을 몇 개로 나눴었냐면 원래 8도 아니었습니까? 그게 몇 개로요? 23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23개의 기본 행정구역으로 나눴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2차 가보개혁하면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교육, 입국, 조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인데요. 이 교육입국조서에 꼭 만들어진 학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만들어졌던 학교가 뭐가 있냐면 한성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 같은 학교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학교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졌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지방재판소. 지금으로 치자면 뭐 법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수령이 이런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냥 이 법칙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이제 학교 가시면 애들이 막 학교 오기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 뭐 교감 선생님 훈시나 뭐 이런 것들 뭐 교장 선생님 훈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길어지고 막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때 사실은 요거 제가 간단히 쓰자면 뭐 이렇게 뭐 군대 같은 것도 뭐 있기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렇게 그냥 제가 썼다 주겠습니다. 학교 꼭 와라. 30일에 학교 오면 교장 선생님 훈시 듣지 않고 어디 간다? 우리 다른 거 안 하고 학교에서 뭐 다른 거 뭐 지루한 건 이런 거 안 하고 뭐 한다? 우리 재판소 견학 갈 거야. 법원 같은데 견학 가니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30일은 꼭 학교 와. 그러면 재판소 견학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30이라는 건 뭐냐면 7과 23을 합친 게 3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앙부처 7개, 이건 지방 행정구역 23개, 요걸 합치면 30일이죠. 30일에 학교라는 건 교육입국조서를 말합니다. 여러 학교들을 만들었죠. 학교 가면 재판소, 지방재판소 견학 간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국사 시험은 쓰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 그냥 팁으로 하나 가져가 계시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편해지실 수 있다라는 거 좀 제가 잠깐의 저만의 팁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청일전쟁이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맺어졌던 게 뭐냐면 시모노 세키 조약이 되겠습니다. 조금 뭐 발음이 좀 그렇죠. 시모노 세키 조약인데요. 이 시모노 세키 조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야 청나라 너 전쟁에서 졌지? 일본한테 배상금 줘. 그다음에 타이완이랑 요동반도 할양해 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은 뭐 지금의 이제 그 대만이 되겠죠. 뭐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요동반도를 할양하는 겁니다. 요동반도가 어딘지 아시죠? 제가 잠깐만 지도 한번 그리겠습니다. 요동반도가 어딥니까? 선생님들? 여기입니다. 이게 요동반도죠. 자, 요동이 할양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본이 대륙 진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 할양이 나오니까 특히 이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하려고 했었던 여기 위에 있는 어느 나라요? 러시아가 가장 흥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자기를 비롯한 프랑스와 독일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여. 그래서 나왔었던 게 뭡니까? 삼국 간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나라들요? 러시아가 중심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푸독, 푸독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그런 거예요. 야, 지금 청나라 지금 땅도 빼앗고 배상금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씨, 안 돼! 다시 땅 돌려줘! 라고 하니까요. 일본이 이때 일본에 약간의 좀 약간 섬뜩한 면이 나오죠. 저같이 흥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때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이겼잖아요. 청일전쟁, 청나라랑 싸우고 이겼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뭐야, 너네랑도 한 번 해! 라고 했을 텐데 이때 일본은요, 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죠. 정확히 10년 뒤에 러시아도 치게 되죠. 그게 러일 전쟁이잖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전쟁 배상금을 더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얻어낸 전쟁 배상금으로 어쨌든 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본이 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가 더 센 거겠네. 그래갖고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요. 이 친러화됩니다. 러시아가 짱이야?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국모를 시해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을미 사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국모를 시해했던.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을미사변 이후 이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뭡니까? 맞습니다. 을미년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을미개혁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을미개혁에 있는 내용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개혁에서의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태양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양력과 그 음력을 거의 이제 혼용돼서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양력 쓰는 게 편한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언제나 제 생일을 음력으로 챙겨주세요. 제가 양력으로 바꾼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역, 우리가 이제 1년에 365일이라고 잡는 그 기준이 다 이제 태양력 기준이 되겠죠. 예, 그러한 것들이 하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게 우편사무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우편사무 시작은 원래는 갑신정변이 있었던 그 우정국이 원래 우편사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 을미개혁으로 이 우편사무를 시작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종두법 같은 거 시행했었고요. 종두법 같은 거 이제 시행하는 모습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을미개혁에서 가장 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반발을 갖고 왔던 게 뭡니까? 발령, 단발령이 되겠죠. 이 단발령을 내리게 되면서 어떻게 우리 특히 유생들의 엄청난 저항이 오게 되면서 이 을미개혁과 을미사변에 대한 우리의 저항으로 이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다라는 거, 뭐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될 건 뭡니까? 여기 을미개혁의 주도의 내용이 있죠? 요거 내용과 요거 내용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30일 학교 가면 재판소 견학 간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태양력, 핵심적인 것이겠죠. 우편사무 시작, 종두법 시행, 특히 단발령. 여기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여기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구분하시겠습니까? 1차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구분하시겠습니까? 요 세 개 구분하는 거 언제나 주류를 이룹니다. 요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아마 대부분의 이 한국사 능력 시험 문제도 요 정도 이상에서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